할아버지, 그 약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손자 민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전화 누구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약사 박지영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자분이 사가신 그 홍삼. 제가 샘플 하나 분석해 봤는데요. 할아버지, 그게 홍삼이 아니에요. 벤조디아제핀이요. 수면제예요. 3개월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 혼란, 썸망 증상이 마치 치매처럼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 전 우리 아버지도. 약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셨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홍삼 캡슐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캡슐. 손자가 매일 아침 챙겨주던 그 캡슐.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등골이 오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민입니다. 올해 78세,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은퇴 교사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저처럼 가족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5년 만에 만난 손자가 사실은 가짜였다면? 제 재산 35억을 노리는 사기꾼이었다면?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9년 7월 15일 김해공항. 저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7살 손자 민우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캐나다로 갑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잘 살 수 있잖니? 여기선 못 살겠어요. 아버지 교사 월급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교사라는 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사업가고 의사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냥 교사냐고. 그렇게 따지곤 했죠. 준호야, 말씀 마세요. 결정했어요. 아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7살 민우였어요. 할아버지. 민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무릎을 꿇고 민우를 안았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도 보고 싶을 거야. 많이. 할아버지, 편지 쓸게요. 그래, 할아버지도 쓸게.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인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 창밖으로 비행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들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처음 1년은 연락이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도 오고 민우가 그린 그림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2년 차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았어요. 아들 나야. 아버지. 따르릉. 연결이 안 됐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야. 잘 지내니? 읽음 표시도 없었어요. 저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아들에게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해운대 빌라에서 혼자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었어요. 오후에는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왔고 저녁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습관이었어요. 매일 수업 일지를 썼거든요. 은퇴한 후에도 일기를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해변 산책을 1시간 했다. 바다가 참 아름답다.
하지만 외롭다. 그렇게 쓰곤 했어요. 손자 민우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지금은 32살일 텐데 어떤 모습일까요? 키는 얼마나 컸을까요? 대학은 갔을까요? 직장은 다닐까요?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서랍에는 25년 전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7살 민우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디지털에 약한 사람입니다.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하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전화와 문자만 겨우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손자의 소식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9월 3일.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오전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예요, 민우요. 손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우? 우리 민우? 네, 할아버지. 25년 만이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믿기지 않아서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민우야? 진짜 민우니? 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우세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너무 반가워서. 할아버지, 이번에 한국에 일 때문에 오게 됐는데 할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그래. 언제 오니? 내일 부산 갈게요. 부산역에서 만날까요? 좋다. 할아버지가 마중 나갈게. 할아버지, 내일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우가 온다. 25년 만에 7살 꼬마가 이제 32살 청년이 됐다. 어떤 모습일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저는 서랍을 열고 25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7살 민우. 동그란 얼굴, 큰 눈, 밝은 미소. 내일이면 보겠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월 4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이 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였죠.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8세 노인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안경. 민우가 날 알아볼까? 오전 11시. 저는 부산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25년 전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마치 피켓처럼.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민우일까? 아닐까? 11시 30분. 한 청년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키 178cm쯤, 깔끔한 차림, 훈훈한 얼굴, 밝은 미소. 할아버지. 청년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7살 꼬마와 32살 청년.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있었습니다. 민우니? 네, 할아버지. 민우예요. 청년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를 꽉 안았어요. 민우야? 민우야?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할아버지도 많이 보고 싶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할아버지, 가까운 카페 갈까요? 그래, 가자. 우리는 역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민우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도 여전하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할아버지가 이제 78이야. 늙었지. 아니에요. 정정하세요. 민우는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캐나다에서 뭐하니? IT 회사 다녀요. 개발자요. 그래, 대단하구나. 아버지는 잘 계세요?
네, 아버지도 잘 계세요. 요즘 사업이 바빠서 한국 못 오시는데 제가 대신 왔어요. 그래, 준호가 잘 지내는구나. 민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괜찮다? 이해해. 할아버지, 이번에 한국에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할아버지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한 달? 제 손자가 한 달이나? 물론이지. 할아버지 집에 와서 지내거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민우는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함께 산책을 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우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셨어요? 할아버지, 물 드릴까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이웃들도 부러워했어요. 성민이, 손자 정말 효자네. 맞아요. 복 받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손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민우에게 25년 전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민우야, 기억나니? 할아버지가 공항에서 너 안아줬을 때, 아, 네, 어렴풋이요. 그때 넌 울면서 편지 쓴다고 했었지. 아, 그랬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7살이면 기억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또 다른 날, 민우야, 너 어렸을 때 떡볶이 정말 좋아했잖아. 떡볶이요? 응, 할아버지가 사줄 때마다 좋아라 했는데. 아, 네, 맞아요.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어색했어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민우야,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우는 밝게 웃었지만 눈빛이 순간 빛났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뭔가를 노리는 듯한 눈빛.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할게. 네, 할아버지. 저는 그 순간을 넘겼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게 민우가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민우가 작은 봉지를 건넸어요. 이게 뭐니? 홍삼이요. 건강에 좋잖아요. 캐나다에서 가져왔어요. 고급 제품이에요. 빨간 캡슐이 들어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드시면 기억력에도 좋고 체력에도 좋대요. 고맙다, 민우야.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홍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매일 아침 챙겨줬어요. 할아버지, 홍삼 드셨어요? 응, 먹었다. 물이랑 같이 드셔야 해요. 정말 효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어지럽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뭔가 멍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세수.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할아버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네, 어제도 같은 말씀 2번 하셨어요. 정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책을 읽다가 방금 읽은 페이지를 까먹었습니다. 뭘 읽었더라? 다시 읽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집에 오는 길을 헷갈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잠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익숙한 건물이 보여서 집을 찾았습니다. 일기를 쓰다가 오늘이 며칠인지 까먹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10월 15일. 아, 맞다. 민우는 더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요즘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민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병원 예약할게요. 한 번만 가보세요. 그래, 알겠다. 다음 주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였어요.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MRI, 혈액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경도인지 장애로 보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잘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치매?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말이 없었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할아버지,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민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치매라니. 78년을 살면서 늘 정정했던 제가,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가, 매일 일기를 쓰고 책을 읽던 제가, 치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병원에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충격이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다행히 민우가 옆에 있다. 민우가 날 챙겨준다고 했다. 고맙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일기장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놔뒀나? 저는 늘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습관이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 뭔가 흔적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진 것 같았어요. 누가 읽었나? 아니다. 설마 민우? 아니야. 민우가 왜 내 일기를 읽겠어? 저는 일기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했어요. 또 다른 날, 민우가 통장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통장 관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다고 하고. 4번째였어요. 지난 2주 동안 민우가 통장 이야기를 4번이나 했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할아버지,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면. 민우야. 제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아직 멀쩡하단다. 통장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네, 알겠어요. 민우는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정말 찰나였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리고 금방 다시 밝은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맙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민우는 효자였어요. 정말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25년 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통장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 가끔 눈빛이 변하는 것, 제 일기장이 옮겨진 것. 내가 예민한 건가? 치매 진단 받아서 괜히 의심하는 건가? 아니다. 저는 아직 멀쩡합니다. 78년을 살면서 사람을 많이 봤어요.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봤습니다.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뭘까요? 민우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제가 치매라서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뭔가 이상하다. 민우가. 아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치매 때문에 괜히 의심하는 건가?
하지만 직감이 계속 경고한다. 뭔가 잘못됐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뭘 조심해야 하는 걸까? 민우는 내 손자인데, 25년 만에 만난 내 손자인데,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이 악몽이 얼마나 끔찍한지, 다음 주 모든 것이 밝혀질 줄은. 그 전화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걸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민우는 방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성민 할아버지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해운대 중앙약국 약사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약사? 할아버지, 혹시 지금 혼자 계세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니요, 손자랑 같이 있는데. 할아버지, 조용한 곳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손자분이 한 달 전쯤 저희 약국에서 홍삼 캡슐 사가셨죠?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 그 약 드셨어요? 네, 매일 아침 먹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약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홍삼이 아니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제가 이상해서 샘플 하나 분석해봤어요. 손자분이 사실 때 캡슐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걸 주워서 성분 분석을 했는데 약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됐어요. 벤조디아제핀? 수면제예요, 할아버지. 홍삼이 아니라 수면제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상당량.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개월 정도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 집중력 저하, 혼란, 선망 증상이 마치 치매처럼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요즘 혹시 깜빡깜빡하시거나 어지럽거나 집중이 안 되시나요? 네. 병원에서 혹시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경도인 지장이라고. 할아버지, 그게 약 때문이에요. 치매가 아니에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베란다 난간을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확인했냐면요. 약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75세셨어요. 혼자 사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30대 남자였는데 정말 효자처럼 굴었어요. 아버지를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홍삼을 사다 드렸어요. 매일. 저희 약국에서.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효자 아들인 줄 알았죠. 그런데 6개월 후에 아버지가 요양원에 강제로 들어가셨어요. 치매가 심해졌다고. 재산 8억이 전부 그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3개월 후에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의문사였어요. 하지만 부검도 못했어요. 이미 장례를 치른 후였으니까. 약사가 흐느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방에서 남은 홍삼을 발견했어요. 그걸 분석했더니 수면제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고. 그 아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 깊게 보거든요. 비슷한 케이스를. 그런데 한 달 전에 손자분이 홍삼을 사러 왔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30대 남자가 78세 할아버지를 위해 홍삼을? 그것도 캐나다에서 왔다면서 왜 한국 약국에서 사지? 맞았어요. 민우는 캐나다에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약국에서 샀을까? 그래서 제가 떨어진 캡슐 하나를 주워서 분석했어요.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이건 범죄예요. 저는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민우의 방문은 닫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그 약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약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손자분, 진짜 손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가짜? 아니야. 설마. 하지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제가 좋아하던 음식을 모르는 것, 통장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 일기장을 몰래 읽은 것, 그리고 홍삼, 수면제 같은 홍삼. 저는 몰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홍삼 봉지를 꺼냈습니다. 빨간 캡슐들. 하나를 손에 들었어요. 이게 수면제.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강민우를 쳤어요.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진짜 민우는 어떻게 생겼지? 저는 캐나다에 있는 민우의 전화번호를 몰랐어요. 아들 준호의 번호는 있었지만 25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2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나 아버지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준호야, 민우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니? 민우요? 왜요? 그냥 손자랑 통화하고 싶어서. 아버지, 민우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제가 전해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당장 필요해. 번호 좀 줘. 알겠습니다. 아들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캐나다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오전 10시면 캐나다는 저녁 6시쯤.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전화. 따르릉, 따르릉. 헐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민훈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어떻게? 민우야, 할아버지 목소리 기억나니? 네. 어렴풋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민우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저요? 캐나다 토론토요. 회사에서 막 퇴근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민우야, 너 한국 온 적 없지? 한국요? 아니요. 저 25년 전 이후로 한 번도 안 갔는데요. 왜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우야, 지금 화상통화할 수 있니? 네, 잠깐만요. 곧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3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하지만 제 거실에 있는 민우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보이세요? 화면 속 민우는 둥근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제 거실에 있는 민우는 갸름한 얼굴에 안경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우야, 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민우야, 혹시 너 대신 한국에 온 사람 있니? 저 대신요? 아니요. 제가 왜 대신 사람을 보내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거실에서 민우, 아니, 가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점심 뭐 드실래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거실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지? 내 손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지? 왜 내 집에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지?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손자. 한 달 동안 함께 살았던 손자. 효자처럼 굴던 손자. 그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78세 노인의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정신은 멀쩡해.
치매가 아니었어. 약 때문이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가짜 민우는 지금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민우야, 할아버지는 뭐든 괜찮아. 할아버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거 데워 드릴게요. 고맙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가짜 민우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넌 누구냐?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내 재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우야, 밥 맛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건가? 약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3년 전 우리 아버지도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의문사였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우야, 할아버지 좀 피곤해서 낮잠 좀 잘게. 네, 할아버지. 푹 쉬세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잠그고 싶었지만 의심받을까봐 그냥 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제 손자가 가짜예요? 증거가 있나? 홍삼 캡슐? 하지만 그게 저 사람이 준 거라는 증거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약사 박지영이었어요. 할아버지, 제 번호 저장하세요. 혹시 모르니 제가 아는 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오태수 형사님이세요. 5년 전부터 이런 사건들 추적하고 계세요. 연락 주세요. 형사.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진짜 민우고 내가 치매라서 착각하는 거라면? 아니다. 화상통화로 확인했어요. 진짜 민우는 캐나다에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저 사람은 가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오늘 끔찍한 사실을 알았다. 민우가 가짜다. 진짜 민우는 캐나다에 있다. 화상통화로 확인했다. 그럼 거실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왜 나를 속이는가? 홍삼은 수면제였다. 약사가 알려줬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약 때문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섭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그리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짜 손자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우야, 잘 잤니?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짜 민우가 홍삼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홍삼 드세요. 응. 저는 캡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물이랑 같이 드세요. 알았어.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변기에 캡슐을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연기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아침을 먹으면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까? 할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할아버지 혼자 갈게. 너는 일해야지. 네, 알겠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약사 박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확인했어요. 진짜 손자는 캐나다에 있어요. 화상통화로 봤어요. 세상에. 박지영 씨, 형사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10분 후, 50대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성민 할아버지시죠? 저는 해운대에서
강력계 오태수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박지영 약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해운대 해변입니다. 30분 후에 해변 끝 카페에서 만나시죠. 조용한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태수 형사는 이미 와 있었어요. 50대 중반, 단정한 정장, 날카로운 눈빛. 할아버지,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나타난 손자, 홍삼을 매일 먹인 것, 치매 진단을 받은 것, 통장 이야기를 자꾸 꺼낸 것, 그리고 어제 진짜 손자와 화상 통화한 것. 형사는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심각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조직을 제가 5년 전부터 쫓고 있어요. 조직?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름은 팀 패밀리예요. 사기 극단이죠. 고독한 노인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여러 명의 남녀 사진들. 이들은 전부 배우예요. 가짜 가족 역할을 합니다. 가짜 아들, 가짜 딸, 가짜 손자, 가짜 며느리. 그리고 이게 피해자 명단입니다. A사 용지 여러 장.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지난 10년간 23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총 피해액은 580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수법은 똑같아요. 가짜 가족이 나타나서 노인을 챙깁니다. 그리고 약물을 먹여요. 수면제나 각성제를. 그럼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를 시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결정이 나면 재산이 전부 넘어가죠. 그리고 노인은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23명 중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의문사로 처리됐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도 타겟이에요. 해운대 빌라 30억, 예금 5억. 이들은 이미 조사를 다 끝낸 상태일 겁니다. 그럼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재산을 다 빼앗은 후에. 너무 끔찍했어요. 하지만 형사님, 왜 이들을 못 잡으세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노인들은 이미 사망했고 부검도 못했어요. 약물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빠져나가고 가짜 서류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하죠?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범행 중에. 그래야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미끼? 재산을 넘기는 척하세요. 그리고 공증 사무실에서 우리가 잡겠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바로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절대 다치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78년을 살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짜 민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았어요. 할아버지, 오래 나가셨네요.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오랜만에 옛 친구 만났거든. 그러셨어요? 다행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꺼냈어요. 민우야, 할아버지가 생각해봤는데. 네, 할아버지.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니? 가짜 민우의 눈이 빛났어요. 찰나였지만 저는 봤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다음 주에 공증 사무실 가자. 네, 제가 예약할게요. 그날 밤, 가짜 민우는 방에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몰래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네, 형님. 성공했어요. 다음 주에 공증 사무실 가요. 재산 넘기는 서류 쓸 거예요. 네, 35억 전부요. 할아버지, 완전히 속았어요. 치매약도 잘 먹고 있고. 네, 다음 주면 끝나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끝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재산 이전이 끝난다는 뜻일까? 아니면 제가 끝난다는 뜻일까?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오태수 형사를 만났다. 조직 이름은 팀 패밀리. 23명이 피해를 받고 15명이 사망했다. 나도 죽을 뻔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나는 미끼가 되기로 했다. 무섭지만 해야 한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일주일 후 11월 15일 공증 사무실. 저와 가짜 민우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이분들은 변호사님들이세요? 변호사?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성민 할아버지님, 오늘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빌라 소유권 이전, 예금 계좌 이전, 수익자 강민우.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사님이 있을 거야. 곧 들어올 거야. 서명을 하려는 순간 쾅! 문이 박살났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오태수 형사와 경찰 5명이 돌입했어요. 가짜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강민우, 아니 본명이 뭐였지? 사기, 노인학대, 약물 투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변호사들도 체포됐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형사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가짜 민우를 봤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봤어요.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손자예요. 닥쳐.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넌 내 손자가 아니야. 넌 그냥 사기꾼일 뿐이야. 가짜 민우가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짜 민우와 조직원들이 전부 석방됐습니다. 증거 불충분. 형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서류에 서명을 안 하셨잖아요. 미수에 그쳤어요. 그리고 홍삼 캡슐도 제출했지만 그게 저들이 준 거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대요. 그럼 보스 서진호는 아예 현장에 없었어요. 법적으로 연결고리가 끊겼어요. 형사님,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무능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가짜 민우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오해예요. 저 진짜 손자예요. 할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착각하신 거예요. 가라.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치매 검사 다시 받으세요. 이웃들이 나왔어요. 성민이 무슨 일이야? 아, 할아버지가 요즘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를 못 알아보세요. 어머, 안 됐네.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성민 할아버지 치매 심하대. 손자를 경찰에 신고했대. 망상이래.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완벽하게 고립됐습니다. 석방 3일 후,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형사 오태수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오태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사건을 축소하라고. 이미 서진호 쪽에서 로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지방으로 발령났어요. 강원도로. 네? 이 사건에서 손떼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집요하게 쫓았나 봐요.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형사님,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형사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완전히. 그날 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가짜 민우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이 든 남자. 누구요? 저는 서진호라고 합니다. 가족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스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뭘 포기하라는 건가? 할아버니가 이길 수 없어요.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다 제 사람이에요. 조용히 사세요. 그럼 할아버지도, 주변 사람들도 안전할 겁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러시면 서진호가 말을 끊었어요. 힘들어지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약사 박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약국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요. 저한테 경고했어요. 할아버지 일에서 손 떼라고. 지영씨,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저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 가족을 해칠까봐. 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영씨, 이해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보험 사기 조직 보스로 지목됐던 서진호 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화면에 서진호가 나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가족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고독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터무니없는 혐의로 체포됐지만 법정에서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치매로 인해 착각하신 내용을 근거로 저를 범죄자로 몰았지만 화면이 바뀌었어요. 앵커가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성민 78세 할아버지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이름이 뉴스에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노인성 망상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됐어요. 망상장애 환자가 됐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모든 것이 무너졌다. 형사는 좌천됐다. 약사는 협박받았다. 나는 뉴스에서 치매 환자로 나왔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서진호는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나는 졌다. 완전히 졌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깊은 밤. 그리고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오태수 형사였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강원도에서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작은 희망이었어요. 아주 작은.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기를 폈어요.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78년을 산 경험이 내 무기다. 나는 교사였다.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나도 포기할 수 없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직 정신이 멀쩡했어요. 아직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도 오고 있다는 것을. 석방 일주일 후 11월 30일 아침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 봉투였어요. 손이 떨리며 열었습니다. 후견인 선임 및 보호 입원 결정.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서류를 읽었습니다. 청구인 강민우 손자. 피청구인 이성민 78세. 진단명 중증 망상장애, 경도인지장애. 결정사항 1. 강민우를 법정 후견인으로 선임함. 2. 피청구인을 정신병원 보호입원 조치함. 3. 피청구인 명의 재산 일체를 후견인에게 이전함. 2024년 11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이미 결정이 났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법원 출석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3명. 뒤에 앰뷸런스가 보였습니다. 이성민 씨시죠? 법원 결정에 따라 보호 입원 조치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항변하시려면 법원에 이의 신청하세요. 지금은 집행해야 합니다. 기다려요. 제가 변호사. 이성민 씨, 저항하시면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놔라고. 하지만 78세 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앰뷸런스에 실렸습니다. 일기장. 제 일기장. 괜찮습니다.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 일기장을 가져다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니, 오히려 없앨 거라는 것을. 앰뷸런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제 집이 멀어졌어요. 30년을 살았던 해운대 빌라. 아내와의 추억이 있던 집. 혼자 일기를 쓰며 살았던 집.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40분 후 기장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소망 정신병원.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하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이성민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격리병동이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를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진료 시간에 뵐 수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자물쇠 소리.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자유로운 새들. 하지만 저는 갇혔어요. 78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점점 더.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아들이 떠났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 집, 제 재산, 제 자유, 그리고 제 존엄. 저는 이제 망상장애 환자였어요. 미친 노인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어요. 플라스틱 식판에 담긴 밥과 반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정상이야. 간호사의 목소리. 환자분, 진정하세요. 주사 놔드릴게요. 비명. 그리고 정적. 저도 저렇게 될까요? 계속 저항하면? 다음날 아침, 의사가 왔습니다. 50대 남자. 차가운 눈빛. 이성민 씨, 잘 지내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 정상이에요. 의사가 차트를 봤어요. 망상장애, 경도인지장애. 최근에 손자를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그건 손자가 가짜였어요. 가짜 손자. 의사가 비웃었어요. 이성민 씨,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손자는 캐나다에. 이성민 씨, 진정하세요. 약물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싫어요. 저 약 안 먹어요. 강제로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간호사님. 간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나.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주사가 팔에 꽂혔습니다. 차갑게. 이제 좀 진정될 거예요. 세상이 흐릿해졌어요. 의식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약 때문인지 아니면 이곳의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서인지. 아침 기상, 약 식사. 오전 그냥 앉아있기. 점심 식사, 약. 오후 그냥 앉아있기.
저녁 식사, 약, 밤잠, 매일 똑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건가? 가짜 손자는 내 망상인가? 진짜 손자와의 화상통화는 꿈이었나? 약 때문에 머리가 멍했어요.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78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 간호사가 왔어요. 30대 여성.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성민 할아버지시죠? 네. 저는 간호사 김미소예요. 오늘부터 이 병동 담당이에요. 할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왜요? 입맛 없으세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김미소 간호사가 의자를 가져와 앉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억울한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손자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망상이라고. 근데 저는 궁금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자가 가짜였어요. 가짜? 25년 만에 나타났는데 진짜 손자는 캐나다에 있었어요. 화상통화로 확인했어요. 김미소 간호사가 끄덕였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홍삼, 수면제, 약사, 형사, 조직. 김미소 간호사는 조용히 들었어요. 할아버지, 믿어요. 뭐라고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요. 10년 전에 누군가 외할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그때 외할머니도 여기 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김미소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간호사가 됐어요. 외할머니처럼 억울한 분들을 돕기 위해. 간호사님, 할아버지, 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일단,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제 집에 일기장이 있어요. 40년간 쓴 일기장이요. 거기에 모든 게 기록돼 있어요. 일기장. 하지만 지금쯤 없어졌을 거예요. 그들이 없앴을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제가 아는 형사님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연락해 볼게요.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하지만 확실한 희망.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이 아니라 희망의 꿈을 꾸며. 3일 후, 김미소 간호사가 밤에 제 방에 왔어요. 할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형사님이 외부에서 대기 중이에요. 할아버지를 빼내드릴게요. 뭐라고요? 오태수 형사님이에요.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네, 지금이에요. 야간 당직이 저 혼자예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요. 하지만 제가 나가면 간호사님이. 괜찮아요. 제가 감수할게요. 빨리 가세요. 김미소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한을 풀어주세요.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상구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78세의 다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 뒷문.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태수 형사가 차에서 내렸어요. 빨리 타세요.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신병원이 멀어졌어요. 저는 탈출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강원도에서 계속 조사했어요. 서진호 조직에 대해.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뭔가요? 서진호가 이번 주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요.
완전히 결백하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가셔야 해요. 그리고 직접 폭로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실시간 생중계로요. 형사가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한 번만 더 싸워주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78년을 살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형사는 저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어요. 여기서 이틀만 숨어 계세요. 금요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깨끗한 침대,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 자유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정말 끝낼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형사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분들 기억하시죠? 약사 박지영. 그리고 23명. 아니, 23명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피해자예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3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팀 패밀리한테.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5년 전에 23명의 피해자 가족들. 모두가 서진호에게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함께 싸워요. 박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깁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싸웁시다. 오태수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할아버지, 작전을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서진호의 사진이 떴습니다. 서진호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가야 하는 건가요? 네, 기자회견장에 갑자기 나타나세요. 하지만 막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으로 위장하면 됩니다. 기자들 사이에 섞여서요. 그리고 서진호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반박하세요. 뭐라고 말하죠? 진실을 말하세요. 할아버지의 경험을 40년 교사 경력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형사가 다른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생중계 플랫폼이었습니다. 저희가 몰래 카메라로 생중계할 겁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시에요. 생중계. 네, 전국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요. 서진호가 아무리 증거를 없애도 생중계는 막을 수 없어요. 박지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23명 가족들도 각자 SNS에 올릴 거예요. 해시태그 팀 패밀리 폭로 해시태그로요. 댓글도 조직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신고하라고. 전 국민이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8년을 살았어요. 40년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수없이 강의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제 특기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죠. 이틀 동안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형사는 제게 예상 질문들을 던졌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가짜라는 증거가 뭐예요? 진짜 손자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진짜 손자는 캐나다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치매라는 진단은요? 홍삼에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약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약을 끊은 지금은 멀쩡합니다. 증거는요? 제 집에 40년간 쓴 일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기록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기장이 지금 어디 있죠? 제 집에요. 지금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들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형사가 고민했습니다. 일기장 없이는 증거가 약해요. 그때 박지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홍삼 분석 결과서 가지고 있어요. 벤조디아제핀 검출 기록이요. 그것도 증거가 되긴 하지만 형사가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 일기장은 포기하죠. 대신 할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되게 해야 해요. 어떻게요? 40년 교사 경력을 강조하세요.
매일 수업일지를 쓰던 사람,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망상장애에 걸릴 리 없다고요. 맞았어요. 저는 40년간 매일 기록했습니다. 학생 출석부, 수업 내용, 학생들의 변화, 모든 것을. 그것이 제 무기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것도 가져오세요. 형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다른 피해자들의 기록이에요. 23명.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가짜 가족 나타남 약물 투여 치매 진단 재산 이전 사망. 이 패턴을 보여주세요. 할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 23명이 당했다고. 이게 조직 범죄라고.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8세 노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그런데 왜 하세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78년을 살았어요. 40년을 교사로 살았고요. 학생들에게 항상 말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증명할 차례예요. 정의가 정말 승리하는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서진호 기자회견 곧 시작합니다. 우리는 뒤쪽에 숨어 있었어요. 형사가 작은 카메라를 제 옷에 달았습니다. 이게 생중계 카메라예요. 보이지 않죠? 네. 박지영 씨가 컨트롤할 거예요. 박지영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신호 드리면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23명의 가족들도 각자 자리에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서진호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진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에요, 할아버지. 박지영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자회견장 안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기자회견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수백 명의 기자들, 그리고 단상 위에 서진호. 제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저기 누구야? 노인분이 왜?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호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20년간 고독한 어르신들을 돕는 가족 상담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모두 한 어르신의 치매로 인한 착각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저의 결백을. 거짓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서진호가 저를 봤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저는 이성민입니다. 78세. 40년간 교사로 살았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제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4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분이 그 할아버지,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던. 서진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성민 씨, 지금 무슨 짓입니까? 여기는 공식 기자회견장입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경호원 2명이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기자 1명이 소리쳤어요. 잠깐, 저분 말씀 들어봅시다. 취재 대상 아닙니까? 다른 기자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경호원들이 물러섰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 섰어요. 서진호와 나란히. 여러분,
저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5분만.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78세입니다. 40년간 부산에서 국어교사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혼자 살았고 25년 전에 캐나다로 떠난 손자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9월 3일 그 손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2세 청년이었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25년 전 모습과 비교도 하지 않고 믿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가짜였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진호가 끼어들었어요. 이성민 씨, 그건 당신의 망상입니다. 법원도 인정했어요. 당신은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잠깐. 저는 서진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네가 저에게 먹인 수면제 때문이었습니다. 수면제? 한 기자가 물었어요. 네. 홍삼이라고 속이고 벤조디아제핀을 먹였습니다. 3개월간 매일. 그 결과 기억력 장애, 혼란, 집중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는 치매로 진단했습니다. 증거는 해운대 중앙약국 박지영 약사님이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봉투를 꺼내자 박지영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약사 박지영입니다. 이것이 분석 결과서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카메라들이 집중했어요. 홍삼 캡슐에서 벤조디아제핀 12mg이 검출됐습니다. 일반 수면제의 4배 용량입니다. 서진호가 반박했어요. 그게 제가 준 거라는 증거는 이성민 씨가 혼자 사 먹은 걸 수도 있잖아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수업 일지를 썼습니다. 출석부도 썼고 학생들의 변화도 기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썼습니다. 그것이 제 습관입니다. 저는 기자들을 향해 물었어요. 여러분, 40년간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갑자기 망상장애에 걸릴까요? 침묵. 기록하는 사람은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짜 손자를 진짜로 착각할까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짜인 걸 알았습니까? 진짜 손자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진짜 손자와. 그는 한국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화상 통화 기록은 삭제됐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이에. 서진호가 비웃었어요. 보세요. 증거가 없잖아요. 다 당신의 상상일 뿐입니다. 저는 서진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상상이라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태수 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해운대에서 강력계 오태수 형사입니다. 5년간 이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팀 패밀리. 지난 10년간 2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조직입니다. 총 피해액 580억 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수법은 똑같습니다. 가짜 가족이 나타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투여합니다. 치매 진단을 유도하고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을 받습니다. 재산을 이전받고 노인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격리합니다. 그리고 형사가 잠시 멈췄어요. 23명 중 15명이 의문사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터무니없다고요? 이번엔 23명의 가족들이 일어섰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할머니도요. 23명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카메라들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서진호가 당황했어요. 이건 사전에 조직됐다고요? 저는 서진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20년간 조직을 운영해온 사람 아닙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법원도 저를 무죄로.
법원 결정이 정의는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40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저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의는 법률이 아닙니다. 정의는 양심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78세 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침묵.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일기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결정적 증거 아닙니까? 제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럼 증거가 없어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40년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치매 환자고,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 기자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돌아봤습니다. 김미소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기장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일기장? 제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찾았어요. 그들이 숨겨놨는데 제가 찾았어요. 김미소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낡은 일기장 3권, 40년간 쓴 일기장.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이 제 40년입니다. 1984년부터 2024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쓴 기록입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2024년 9월 4일. 오늘 25년 만에 민우를 만났다. 너무 반가웠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25년 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다. 9월 15일. 민우가 준 홍삼을 먹기 시작했다. 건강에 좋다고 한다. 10월 1일. 요즘 자꾸 깜빡한다. 나이 탓일까? 10월 22일. 병원에서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았다. 충격이다. 11월 7일. 오늘 끔찍한 사실을 알았다. 민우가 가짜다. 저는 기자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제 기록입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날짜별로 논리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들이 일기장을 클로즈업했어요. 서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조작될 수 있어요. 조작? 저는 서진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40년치 일기를 조작한다고요? 그럼 이것은요? 저는 1984년 일기장을 펼쳤어요. 1984년 3월 2일. 오늘 첫 수업을 했다. 학생들이 귀엽다. 1985년 6월 15일. 아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1999년 7월 15일. 오늘 준호와 민우가 캐나다로 떠났다. 가슴이 아프다. 40년의 기록.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삶의 흔적. 이것이 조작입니까? 서진호가 말을 잃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중계 조회수 50만 넘었어요. 댓글이 폭주하고 있어요. 박지영이 노트북을 들어보였어요.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팀 패밀리 폭로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서진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오태수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서진호, 사기, 약물 투여, 감금,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서진호가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저는 무죄예요. 변호사 부르세요. 변호사. 서진호가 끌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이 폭발했어요. 할아버지, 한 말씀만. 할아버지, 어떤 기분이세요? 할아버지, 앞으로 계획은?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78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것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약사 박지영 씨, 형사 오태수님, 간호사 김미소 씨, 그리고 23명의 피해자 가족분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을 향해 만약 지금 이 순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 뒤에 스태프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40년간 교단에서 했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6개월 후 2025년 5월 부산지방법원 최종 선고 공판. 피고인 서진호를 사기, 약물 투여, 감금, 살인 방조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년간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15명이 사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다. 또한 조직원 3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 끝났습니다. 정말로.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눈을 감았어요. 6개월간의 재판.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옆에는 박지영, 오태수 형사, 김미소 간호사, 그리고 23명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겼어요, 할아버지. 네,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아버지, 소감 한 말씀.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15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해운대 빌라. 6개월 만에 돌아온 집. 문을 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김미소 간호사가 청소를 해뒀나 봐요. 거실 책상 위에 일기장 3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날짜 2025년 5월 15일. 오늘 재판이 끝났다. 서진호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정의가 승리했다. 7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6개월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6개월이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변을 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할아버지. 돌아봤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뉴스 봤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자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기억해요. 고맙다 얘들아.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진짜 손자 민우였어요. 할아버지, 뉴스 다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괜찮다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 이번 여름에 한국 갈게요. 아버지도 같이요. 정말? 네, 25년 만에 다시 만나요. 그래, 할아버지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진짜 재회가 올 것입니다. 2주 후, 저는 부산의 한평생 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제 78세의 반경 마이너스 포기하지 않는 삶. 강의실에는 60명이 넘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성민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기를 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78세에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사실 며느리한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참고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오늘 강의 듣고 용기가 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6월 1일. 오늘 첫 강의를 했다. 60명이 왔다.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 계셨다.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78년을 살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8년.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마이너스. 마지막 메시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만약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만약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만약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반드시 누군가 도와줄 것입니다. 저처럼 78세에 저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